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양국은 지난 19일 열린 제3차 협정회의에서도 합의 없이 1시간 반 만에 종료한 바 있다. 미국은 분담금 중 역외 훈련 비용, 주한미군 순환 배치, 가족 지원 비용 등을 추가해 50억 달러, 우리 돈 6조를 요구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상호 수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서 방위 분담금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 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나라가 연내 협상하지 못하면 사상 초유의 협정 공백이 생기는 상황.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의 존속을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로 미국과의 대화에 임해야 할까? 오늘 쟁점 토론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해법에 대해 고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KTV 쟁점 토론 김만음입니다. 지난 19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장에서 미국은 우리 측이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한미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협상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은 1조 원 수준의 방위비를 내년에는 50억 달러, 그러니까 약 6조 원대까지 대폭 인상을 원하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팽팽한 협상이 예고됩니다. 오늘 관련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해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함께 토론하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협력안보연구원의 이인배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다음은 국립외교원의 민정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봉용식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마지막으로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차두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토론은 또 역시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됩니다. 여러분 시청하시면서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은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네 분의 전문가들 지목해서 직접적으로 질문 주시면은 제가 대신해서 질문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쟁점은 난항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입니다. 이 분담 협상인데요. 지난 22일에 우리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이른바 지소미아가 조건부 그대로 연장되기로 얘기했는데 뭐 복잡했습니다. 한일 간의 관계도 있고 특히 미국 측이 상당한 다각도 우리를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고요. 우려하는 쪽들은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최악에 빠져드는 상황은 해결했다라는 견해도 있고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리했던 것 지소미아 종료되는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최악의 경우는 이제 피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예. 최악의 경우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해 보면 한국과 미국 간의 안보 신뢰가 완전히 흐트러지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을 것이고, 또 하나는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 속에서는 일본은 무역법을 더 세게 하는 거겠죠. 화이트 리스트에서 지금 세부 품목이 지적 안 돼 있었거든요. 세부 품목을 지적하면서 무역 규제를 더 압박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반자국으로 한국으로서는 징용국 전범 기업들이 있거든요. 매각 예. 절차를 아직까지 재판에만 돼 있고 아직까지 매각 절차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장 미국, 일본으로서는 신경 쓰는 부분인데 그것까지 가게 되는 그게 아니고 최악의 상황인데 그것을 일단 거기까지 가는 것은 막고 일단 지소미아를 종료유예 결정을 했다라는 거 일단은 어려운 분위기는 피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게 뭐냐면은 종료를 유예했지 않습니까? 네. 종료유예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도 지금 그 국제법 학자들한테 하고 대사들한테 하고 좀 물어봤어요. 이게 종료유예가 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것이
이 지소미아 협정 틀 내에서는 종료 유예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는 석 달 전에 아주 절차적으로 하면 석 달 전에 종료를 선언해서 서면을 통해서 그 상부대방에 통지를 하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게 스탑돼서 이제 없어지는 거고, 만약에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따로 협의 절차를 갖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삼자 간에 삼자 중재 기구를 마련해서 협의하자. 이게 이제 지소미아 협정 속에 있는 중재 그거였거든요. 네. 그런 것이 아닌 종료 유예라는 건 사실 그 협정의 틀 내에서 있는 프로세스는 아닌 거죠. 아마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꽤나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긴 합니다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지금 종료하는 절차는 일단은 조금 이상하게 된 건 있다라는 생각을 일단 좀 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종료 유예라는 게 기존의 이제 지소미아 그런 협정의 그 여러 규칙에 따르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당사자군의 협정, 재협정 형태이기 때문에 상호 뭐 동의하면 뭐 새로운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번에 대해서 뭔가 이게 지소미아가 이대로 끝나버리고 종료가 된다면은 중국 심지어는 북한까지도 상당히 뭐 기대했던 바가 있나 봅니다. 실망한 것 같습니다. 중국 측은. 글쎄요, 뭐 중국 측에서 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쉽게 내놓을 수는 없을 뿐이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미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기를 바랬던 것이 어떤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일 공조가 필요하다는 부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소미아가 3국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유일한 어떻게 본다면 협정이고 국제법적인 적용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수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에서는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그 어떤 미국이 직접적으로 지목했던 북한, 중국 쪽의 그 한 축이 중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은 지소미아가 그 폐기가 되고 그래서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좀 삐걱거리고 그래서 한미일 삼각 협력이 아무래도 좀 쇠퇴한다면 그리고 감소한다면 아무래도 자국의 어떤 영내 이익에는 부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심 어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바랐을 텐데 이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미국 하는 사람으로서 어쨌든 간에 한미 동맹과는 별개의 문제겠지만 그래도 한미일 협력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한미 관계에 있어서 지소미아의 어떤 종료 유예됨으로써 어떻게 본다면 좀 파고 한미 관계가 더욱더 경색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모면했다는 데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임배 원장이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한일 간의 관계에 주목해서 얘기했습니다. 현금화 관련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또 국내 세석에서는 방위비 분담 협상 관련해서 지소미아 부분도 미국에 뭔가 전략이 연계돼 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들도 있었습니다, 공 박사님. 저는 연결은 돼 있지만 연계는 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연계가 되어 있다면은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압박하면서 동시에 이제 방위비 분담 협상하고 연결이 같이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한미 동맹의 가치도 잘 모르고 그렇다면 이렇게 방위 분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액수를 머릿속에서 그려가지고 정부 관리들한테 이것을 한국에서 받아내라 이렇게 지시를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보라는 거는 공기 같아서 산소 같아서 있을 때 고마운 줄은 모르지만 없으면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공 박사 얘기면 뭐 잘 모르는 사람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불행하게도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현실을 정확하게 요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밑에 사람들은 이제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일 삼각 안보의 중요성을 진정으로 이해했다면 이렇게 방위 분담에 대해서 지나친 액수를 요구하지도 않죠. 그래서 지소미아에 대한 압박은 미국 내 안보 전문가 그리고 국방과 외교안보 전략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들의 그런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이 방위 분담 협상에 대한 이런 미국의 압박은 아무래도 백악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차대현 교수님 지금 이제 지소미아 뭐 미국의 압박과 또 미국의 강한 과대한 방위비 요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도 봉영식 박사님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네. 굳이 얘기하자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리더십 수준에서는 두 개가 연결돼 있지 않아요. 그러나 실무선에서는 연결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근본적으로 두 문제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이 연관 관계는 있는데 인과관계는 없어요. 두 이슈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떠올랐다 뿐이지
결국은 그 지소미아 협상이 우리가 종료를 선언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 액수가 과중해졌다. 이거는 설명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결과적으로 뭐 한때 이제 우리 언론에서 그러면 지소미아를 이 연장을 조건부 지금 어떻게 보면 조건부 연장이 됐지만 조건부로 연장하는 대신 방위비 분담액은 좀 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것도 저는 성립이 안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봉영식 박사님께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방위비 분담은요 근본적으로 백악관의 관심 사항이에요. 그리고 지소미아는 근본적으로 미 국방부와 미 공화당 주류 그리고 전반적으로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워싱턴의 Foreign Policy Establishment 기존 정책 전문가들 간의 선호 사항이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교환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아마 방위비 분담 실무 협상의 지소미아의 이제 아직 결정이 안 됐을 때니까요. 예. 지소미아 관련 난항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방위비 분담 협상에 나서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 측 실무자들의 이제 대부분 방위비 분담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의 반응은 좀 우리 대통령이 우리가 생각해도 과중한 걸 요구하고 있다. 좀 약간 겸연쩍고 미안한 듯한 뉘앙스였어요. 우리 대통령은 이제 미국 사람들의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예, 이제, 그렇죠. 트럼프를 향해서 하는 말이죠. 예. 그러나 이제 방위비 분담 협상장에 들어서서는 특히 이게 초반에 예비 회의가 시작이 되고 하는 예비 접촉이 시작되는 이 단계부터 굉장히 빳빳해졌단 말이에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처음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자체가 동맹을 중요시하는 이 방위비 분담 협상의 실무진들한테는 상당한 당혹감 예. 그리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섭섭함을 유발한 게 아닌가. 이게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의 태도로 그대로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상층부는 연관돼 있지 않지만 예. 하층부는 연관관계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뭐 대개 연계성을 강조했던 쪽들은 뭐 지소미아 아까 봉영식 박사 얘기했다시피 트럼프적인 시각에서 지소미아가 미국의 결정적인 게 아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오히려 초점은 방위비 분담금에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던 쪽에서 그런 시각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인배 원장님, 과거에도 지금 이 분담금 협정에 상당히 어려운 적이 있었죠. 뭐 6개월 이상 끈 적도 있었다고 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해를 넘겼다면서요. 어떻습니까? 지난해 어려웠죠. 과거에도 6개월씩 끌기도 했고 뭐 했는데 지난해가 사실은 오히려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었죠. 지난해에도 대폭으로 인상 부분부터 시작해서 5년간에 끌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까지 사실은 올해 우리 국민들이 더 좀 집중하고 있지만 지금 나온 이슈들은 지난해 다 나왔던 이슈들이에요. 미국 쪽에서 나왔던 게 항목을 변경해서 하자 전략자든 전개 비용까지 다 내놓으라고 지난해 다 나왔던 건데 우리가 이제 거부했던 것이 SMA 우리가 분담금 협정에 있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계속 미뤄가지고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무슨 말 했냐면 미국에서 그러면 다시금 항목 조정할 수 있는 그 항목 다시금 구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서 다시 조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내년에 다시 하겠다. 그러면서 1년짜리로 만들었거든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미 올해의 이 사안으로 다시금 세게 협상을 해야 될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시작된 거다. 그렇게 일단은 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구조적으로 보면 지금 이건 뭐 상식적인 이야기긴 합니다만 구조적으로 보면은 미국으로서는 이 공화당 정부 특히 트럼프 정부에서는 미국의 대외 정책을 고립주의 쪽으로 가깝게 가려고 하기 때문에 동맹에 대해서 무게감이 좀 덜한 상황이라서 지금 뭐 안 할 거면 말려면 말하라 그러고 세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네.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핵이라는 것이 워낙 좀 세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실존적 위협으로 닥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주한 미군에 대한 필요성이 더 강조되어 있는 것이고 이 구조적인 것이 물리다 보니까 우리 이번에 분담금 협상이 우리로서 굉장히 어렵게 지금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협상 때도 트럼프 체제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지난해 바뀐 게 지금 갱신 기간을 5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좀 바꾼 거였습니까? 그러면 1년 단위 우리한테 협상에 상당히 불리한 과제가 많이 좀 제기될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 뭐 이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측이 원했던 건 3년, 5년이고요. 그리고 지난 협상을 보면 사실 5년 그리고 사실 미국 측이 더 긴 기간의 협상을 원했거든요. 왜냐면 미국 측에서요? 예, 우리 협상단이 미국
방위 분담금 협상에 가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논리도 탄탄하고 주장도 세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그 코리안들하고 협상하는 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북한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그 여담으로 막 하고 그래서 저도 경험이 있는데 그걸 보면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그 취임하고 나서 이제 방위 분담금 문제가 굉장히 본격적으로 불거진 부분인데요. 사실 예견됐던 부분입니다. 원래 취임 때부터 미국 우선 대외 정책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미국의 축소된 어떤 기여를 위해서 동맹국들의 어떤 확대된 기여 역할을 갖다가 주장을 했고 그 확대된 기여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방위 분담금 증액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줄곧 뭐 나토라든지 일본, 한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해온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우리가 트럼프 재선을 앞두고 작년과 올해 어떻게 본다면 가장 그 전선에 서가지고 이제 그 미국과 방위 분담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뭐 좀 얄밉긴 하지만 그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을 뒤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제 3년, 5년 정도의 긴 시간을 두고 안정적으로 물가 상승률만을 반영한 3, 4%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SMA 세 가지 원칙을 유지하고 싶은 건데 미국 측은 증액을 위해서 이제 명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증액을 위해서 새로운 항목들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보다 5배, 10배를 갖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박영식 박사님, 만약 그렇다면은 트럼프 체제라든가 그런 성향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이번 협상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두를 게 없습니다. 네. 그 돈을 받아가야 될 사람 마음이 급하죠. 예. 줄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급하면 급하지. 이렇게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고 그러면 한국 측 협상 대표단은 아쉬울 건 없습니다. 사실. 그 둘만 딱 그것만 협상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혹시 이게 한미 관계 또는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한 영향은 없을까요? 아니 우리가 뭐 협상을 안 하자 그랬습니까? 협상하려고 들어갔는데 먼저 나가버리면 저희가 뭐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네. 않습니까? 서로 의견을 교환해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협상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협상은 그 예전에 안보수석 하시는 분이 잘 이야기하셨는데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합의된 게 없어요. 사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액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협상은 중간 단계에서 항상 결렬입니다. 결정되지 않은 건 항상 결렬 상태거든요. 그런데 돈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꾸 나가고 회의장에서 나가고 안 보이고 그러면 그쪽 협상력이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쪽 입장에서는 뭐 나가면 막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합리적인 어떤 그런 논리를 제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궁색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항목을 만들자 그러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항목을. 근데 여기서 저희가 시간을 끌면 유리한 게 뭐냐면 내년 11월이 미국 대선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안 된다면 이렇게 백악관이 하나하나 챙기는 대통령은 없어지는 반반 정도 것이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선과.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 미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경제는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당시 미국 내 실업률이 4.4%로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는 그때 그 경제 위기 때문에 재정 위기 때문에 11%까지 됐었어요. 근데 4.4%에 출발한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2019년 8월 올해 8월 집계로 보면 그보다 더 긍정적인 3.7%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공격할 여지가 민주당 측에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재선 확률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다면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한미 동맹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그 워싱턴의 국방 전문가들의 정부 관리들이 새로운 대통령에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 정부도 다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모든 게 아주 최악의 상태라고 보시지는 않습니다. 예, 차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미국이 이렇게 과대한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기조의 변화 가능성 또 이것이 한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게 이 과도한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사실은 과도한 액수보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기존의 방위비 분담의 기본 틀 자체를 지금 붕괴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액수 증가만이 요거 아니라 정의부터 분명히 해보죠. 1991년부터 SMA 협정,
이 특별 조치협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특별 조치협정이 시작되기는 했지만은요. 예. 그때부터 방위 분담협정이라고 불렀잖아요. 예. 그 이전에도 한미는 방위 분담을 했어요. 모든 사실은요. 이 주둔국과 접수국은 사실상 분담을 합니다. 그게 소파 원칙에 나와 있잖아요. 주둔국은 군대를 보내고 직접적으로 거기에 드는 경비, 그러니까 이 급여라든가 아니면 무기 운영 유지 비용을 대고 그리고 시설과 구역을 공유한다는 게 원래 동맹에서 군대를 주둔시키는 쪽과 접수시키는 쪽에 서로 분담 의무예요. 그러니까 91년 전에도 이미 우리는 땅 같은 것을 공유하고 그런 있었다. 기본적인 시설이나 건물 공여 이외에 원래 미국이 부담해야 됐던 것들 중에서 경제력이 좋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좀 특별하게 조치를 취해서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돈을 더 내달라는 것이 바로 특별조치협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그 이전에도 분담은 있었어요. 분담폭이 는 거예요. 다만 이게 직접적으로 미국이 줘야 될 거. 다시 말해서 미군에 대한 급여라든가 아니면은 미국이 직접적으로 미국에 직접적으로 소속돼 있는 군속들이라든가 군무원들에 대한 급여 이런 거는 당연히 미국이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대신 한국에 와서 고용하게 되는 한국인 건설인 노무단이나 아니면 시설 유지 비용 이런 것들 자체를 특별조치협정에서 일부 대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동맹에서 군대가 주둔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기여를 하고 하는 상계를 뛰어넘은 요구인 거는 분명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왜 나왔나를 한번 따져보면은요. 이게 중장기적으로 조금 심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게 언제라도 이제 미국 국내 정치에 따라서 이 방위 분담 액수가 너를 뛸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오바마 행정부 시대 이후의 경제 위기 과정에서 이 미국 국내의 일반 국민들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요. 왜 우리가 세계 경찰 노릇하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실업이 발생을 하고 나한테 줄 돈이 사실은 안 돌아온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트럼프의 입장하고 상당히 호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확하게 전곡을 찌르는 것이 트럼프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이것이 목소리가 높진 않았지만 사실은 이미 예. 90년대부터 미국 일부에서 존재하고 있던 목소리였고 이게 점차 목소리가 커졌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까지 이어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결과적으로 이런 구조에서 가장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미국인들이 가지고 지켜준다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장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동맹 네트워크 중에 그 이미지에 딱 부합하는 어떻게 우리가 볼 때는 참 비합리적일 수 있는데 미국인들이 볼 때는 부합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한미 동맹이에요. 잘 보시면은요. 예. 자, 군사훈련도 거기 마찬가지인데 나토가 이제 더 이상요. 유럽 방위 훈련 안 합니다. 미일 동맹에서 일본 본토 방위 훈련 안 해요. 한미 동맹만요. 한반도 방위를 위한 동맹으로 지난 1990년대의 탈냉전 이후에 고착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에 동조하는 미국인들의 생각은 그거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는 건 우리한테는 좋은 게 별로 안 돌아가고 예. 한국을 지켜주는 동맹이구나라는 편견이 있는 거예요. 또 쪼개서 나중에 또 얘기해 주시고요. 그렇기 거기까지 때문에 하시고. 예.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이것만 지금 한꺼번에 말씀을 다 얘기하지 드릴게요. 마시고. 이것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자기 선거 공약에 또 한 번의 이행을 위한 제스처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사실은 6조라는 돈이 50억 불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그런데 원래 사실은 이게 만약에 6조를 지불하게 되면은요. 원래 그런 부분들이 다 질문 드릴 겁니다. 이따 예, 질문 예. 드릴 거니 한꺼번에 다 말씀하지 마시고. 예, 그러시죠. 네, 그거 하시고요. 아까 지금 얘기하신 91년에 이제 맺은 한미 방위 분담금 그때 특별 협정이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그때 이제 결정을 당시 이제 했던 것이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 처음에 유효 기간이 5년이었다가 이제 올해부터 1년마다 이제 갱신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아까 얘기했던 조금 분담금 인상 추이를 한번 수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죠. 2015년부터 보자면요, 9,320억 원에서 2016년에 9,441억 원이니까 미세하게 증가한 거죠. 다음에 17년에도 9,507억 원이니까 미세하게 증가했고요. 마찬가지로 2018년 9,602억 원으로 서서히 오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 상당히 뛴 거죠. 1조 389억 원이니까요. 이번에 이제 5배 인상분인
대강 6조, 뭐 여기 현재 계산했을 때 5조 8,435억을 얘기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미국이 정말 우리에게 갑질하는 거 아니냐, 미국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 배경을 아까 차 박사님 길게 얘기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트럼프가 후보 때부터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상세하게 배경을 설명하신다면요. 그러니까 후보 때부터 얘기를 해왔고요. 그러니까 미국 우선 대외 정책에서 보여준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차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서 미국의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국력이 쇠퇴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나오게 됐고 이러한 주장이 이제 설득력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의 전쟁을 미국이 수행을 하고 2008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옵니다. 그러면서 중산층이 몰락하고 굉장히 미국의 산업이 어려지는 상황. 그래서 굉장히 미국이 어떠한 중대한 결정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국내적 위기감이 오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한 상황을 반영해서 당선된 정부가 오바마 정부였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국내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전략적 선택과 집중 혹은 뭐 역이군형 전략 이러한 명분으로 굉장히 미국이 전략적으로 세계 문제에 선택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바톤을 이어받았고 그러한 부분을 자기만의 목소리로 이제 유권자를 설득할 때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인 게 이제 미국 우선 대외 정책. 그러니까 부유한 동맹국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더 이상 미국은 돈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동맹 관계를 재편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기여는 줄이고 그리고 미국의 줄여든 기여만큼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이 확대된 기여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러한 주장을 했고 그러한 주장을 가시적으로 선거 캠페인으로 던지기 가장 좋은 게 숫자가 바로 방위비 분담금이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숫자로 보여줘야지만 간략하고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만 유권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면에 지소미아 문제 같은 건 어려우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차 박사님 말씀하셨다 말했지만 6조라는 돈이 과연 여기서 멈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이 만약 내년 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그러면 그런 방위 분담금 요구는 계속 늘어갈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6조라는 돈, 10조라는 돈, 15조, 20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논리는 자기 세상에서 뭐 근거를 가지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목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그 트럼프 대통령 지금 1기 때 어떤 한미 공동 군사 훈련에서 전략 자산 운용이라든지 그런 미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요구하는 걸 본다면 예. 뭐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조라는 부분이 지금도 큰 돈이지만 이제 앞으로 이것에 우리가 밀리게 된다면 앞으로의 협상에서도 이제 더 밀릴 수 있는 명분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원칙을 세워 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입장도 물론 그런 게 또 있고 어떻습니까? 미국 내를 포함한 또 국제사회에서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정도의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요즘 이렇게 보면은 이 미국이 예전의 미국과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 뭐 익히 알고 있지만 정치학자들이 이렇게 쉽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미국의 패권이라는 것이 예.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같이 묶어서 이 세계 패권국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하드 파워는 아시다시피 경제력과 군사력을 말한다 그러면은 소프트 파워라는 거는 문화력과 가치와 그런 것들에 관한 동경으로 버티는 건데 이 부분을 지금 미국이 좀 다 깎아먹고 있는 거죠. 그 깎아먹으면서 지금 위상국으로 남아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미국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국면일 수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몇십억을 더 충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에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 우선은 드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제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게 이 방위비 분담인데 방위비 분담 문제를 이미 벌써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정치화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뭐 반미든 주둔군 문제든 한미 동맹이든 너무 크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협상 당사자들 했던 그 외교부 당국자들 이야기 보면은 그냥 수치 조정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전혀 한미 동맹의 기본 틀어가 관계 없는 문제인데 너무 한미 동맹과 이런 문제를 크게 정치화되어 있어서 부담스러웠다 이야기하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에서도 이게 너무 좀 정치화돼 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슈로 돼 있는 바람에 이걸 안 들어주면은 이게 한국이 한미 동맹 안 하려 그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갈 수 있는 논리적 토대가 됐다는 것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미국으로서는 개념을 바꾸고 있죠. 방위비 분담, 이 주둔군에 대한 부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미군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자산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전략 자산 문제든 해외 훈련 비용 문제든 이런까지 다 포함하고 이래서 그럼 방위비보다는 주둔 비용이 되겠군요. 미국은. 지금까지는 주둔군 비용이었는데 그것을 지금으로서 방위비 분담으로 좀 바꾸고 있는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태도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그럼 기존에 이제 91년에 SMA는 방위비 부담 특별협정이 되나요? 현재 실제 성격으로 보자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때서부터 사실 용어가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그 자료 화면에 잘 나왔는데요.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렇게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이렇게 했어야지 제일 정확했었죠. 예. 왜냐하면 한미 방위 분담금이라고 한다면은 한국과 미국이 서로 방위비를 합쳐놔서 그걸 어떻게 쪼개서 나눌 것이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국방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 47조였고 이제 51조가 될 것 같은데 방위비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협상의 핵심은 뭐냐면 한국의 국방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이 있는데 주둔 비용이 있는데 그것을 한국이 얼마나 더 부담할 것인가 그거를 협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관한 협상이다. 이렇게 그 초점을 계속 맞춰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숫자를 얘기하지만 숫자보다 더 깊이 있는 것은 사실 미국의 패권에 대한 이런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패권이 추락했기 때문이다. 쇠퇴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를 보십시오. 다른 나라 경제가 다 고생하고 있는데 중국을 포함해서 미국 경제만 그나마 제일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가 쇠퇴했기 때문에 돈을 아끼기 위해서 동맹국들한테 너희들이 더 재정적 부담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미국 사회의 성격이 굉장히 분열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 미국인인데 저 가짜 미국인들이 오거나 아니면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진짜 미국은 점점 쇠퇴하고 있는데 이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미국 사회가 나눠졌습니다. 그 예가 지금 이민 정책이 굉장히 힘들어졌죠. 그다음에 멕시코랑 뭐 장벽을 쌓는다고 했죠. 그다음에 나프타도 재협상을 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고립주의로 가기 때문에 네. 우리는 우리 것만 지킬 테니까 너희는 너희가 부담해라. 이게 언제 있었냐면 70대 초반에 닉슨 행정부 때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베트남화한다. 아시아 동맹국의 안보는 아시아 동맹국들이 책임져야 된다. 괌 독트린 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괌 지금. 독트린이죠. 그리고 더 이상 미국의 달러를 고정 환율 제도를 포기하고 변동 환율 제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네. 아까 차디용 교수께서 이제 그 동맹국들 뭐 비슷한 나라들에서 합동 군사훈련 한 나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네. 뭐 이런 개별적인 조건들이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방위비 분담금 어떤 기준으로 과연 이렇게 하는 것 책정하는 것인지 일부에서는 지금도 좀 쓰지 않고 있는 것이 뭐 2조가량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공평하고 적정한 기준 뭐 이런 것이 따져볼 네,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 건설비 같은 경우에 네. 그 연합시설 건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우리 돈만 가지고 짓는 것이 아니고요. 네.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에서 일정액을 지금 분담이잖아요. 떼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미국이 당해년도 예산에서 그걸 또 확보해내야 돼요. 이게 확보가 안 될 때는 이제 지연이 되는 거예요, 집행이. 그런데 이제 실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동안 유보금은 그럼 어느 계좌에 뭐 이 보관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동안은 세부적으로 지금 이 장치가 좀 안 갖춰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이 돼야 될 거를 자꾸 지금 불투명이라 그리고 어느 나라고 방위 분담금 세부 항목까지를요. 왜냐하면 이건 그걸 하게 되면 어떤 무기를 사용을 한다. 그다음에 어떤 종류의 전력이 지금 와서 있다라는 걸 다 밖에다가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역사는 나와요. 예, 예.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 이 집행의 투명성 문제는 특히 그 우리도 국회가 있기 때문에 네. 최종적으로 보고 과정에서 보다 강화돼야 될 필요성은 있죠. 제가 지금 오히려 지금 우려를 하는 거는요. 사실은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후보 시절에는 그 일부 언론에서 이미 한국이 50% 이상 부담하고 있다. 왜 100%는 안 돼? 지금 그 자세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분명히 미국 사회 내에서도요. 동맹과 관련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 트럼프의 얘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거예요. 네. 예, 이 사람들의 목소리는 분명해요. 왜 부자 나라를 우리 돈으로 지켜줘?
분명히 미국도 이익이 있으니까 주둔하는 건데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라에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요. 그냥 의리나 선심 때문에 자기 군대를 주둔시킨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정말 필요 없으면은요, 소리 없이 빼버립니다, 그 순간에. 자, 이거를 극단화해서 정치 쟁점화하고 그런 삐뚤어진 의식을 확산시키는 사람들이 미국 내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같이 지금 관리해 나가는 입장에서 똑같이 극단으로 나가서 그럼 나가보라 그래. 우리도 필요 없어. 이게 과연 합리적인 대응 방향. 제가 우려하는 거는요. 미국 내에서 트럼프적인 목소리를 가진 미국인들이 유난히 목소리를 내는 것 이상으로 위험한 것이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결과적으로 동맹 무용론을 확산시키는 행위들이에요. 결국은 어느 순간인가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미국 국내 정치의 변동에 따라서 다시 미국 내에서도 이거 좀 너무한, 이래서는 안 되란 목소리가 돌아옵니다. 네. 그런 합리적인 목소리를 기다릴 수가 있는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지,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 뭐 이제 그럼 누가 더 필요한가 보자고. 예. 이런 사고방식은 결코 제가 볼 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문제가 과연 어느 정도의 선이 현실적으로 서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인가의 논의에서 갑자기 동맹의 문제로 튀어버리는 이런 것은 이제 고민해볼 주제가 아닌가 좀 그렇습니다. 네, 쟁점 토론 계속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지금까지 논의했던 바대로 미국이 요구하는 바하고 또 우리가 이제 고수하려고 하는 것 간의 간극이 아주 큰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기존에 했던 대로 인건비 또 이제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 이렇게 크게 세 범주로 한정해서 기존의 협상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좀 고수하고 있고요. 반면에 미국은 또 기존의 항목에다 주한 미군 인건비와 또 군무원 또 여기에 가족 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 배치 비용, 여기에 또 훈련 비용까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내 미군 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분야까지 부담시키는 것, 부당한 정도가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 이렇게 비용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협상 과정을 보면은 협상이 결국은 파워가 결정되는 것이겠지만은 내용에 관해서 뭔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는 따져볼 여지가 있었습니까? 그동안 협상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지금까지 앞에 더 논의가 진행되면 나오겠지만 우선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 방위비용 분담 협정하는 양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총액형이라 그래서 전체 묶어서 얼마 내놔라 못 주겠다 딱 깎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항목형이라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잘라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진폭도 적고 근데 문제는 일본처럼 하게 되면 정치화되게 되면 굉장히 협상이 진안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총액형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총액형이 금방 결정내기도 쉽지만 투명성이 조금 덜 확보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국이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우리가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할까에 대해서는 해봐야 되고 우선 지금 미국이 이런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항목을 자꾸 새로운 항목들을 집어넣는 게 보면 대통령이 일단은 저기 50억 불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걸 맞춰가지고 지금 이렇게 채워넣는 식으로 지금 협상하는 분위기가 많다. 이게 실제로 지금 그 당국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그럼 왜 트럼프가 그냥 50억 불은 대강 꺼낸 겁니까? 네. 그럼 사실은 물론 이제 47억 불 정도가 이제 조동군 한국에서는 조동군의 비용이 그 정도 든다는 게 전반적인 글로벌 리뷰를 하면서 나온 게 47억 불인데 그나마 근접한 수치가 그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50억 불 이야기하고 나니 그걸 쭉 맞춰가지고 지금 한 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당국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항목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물으면은 미국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협상에서 계속 지금 우리 당국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든지 좋다.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한가부터 어디에 쓰이는 돈이 이렇게 나온 거냐라고 묻는 있는 부분인 거죠. 네, 임 위원장 얘기처럼 총액을 대강 설정해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맞추려다 보니까 새로운 항목을 넣고 뭐 그런 겁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후 협상 과정에서 잘만 하면은 좀 우리의 주장이 좀 설득력 있게 멱커들 공간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미국 협상단 자체도 뭐 이걸 다 받으려는 게 아니다. 그 협상은 가능하고 양측이 수용 가능한 그러한 쪽에서 이제 뭐 절충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미국 협상단이 갖고 있는 생각도 이제 최상층에서 최상부터 내려온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오더라고 하겠죠. 그런 지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100%로 이제 5조 정도를 6조 정도를 갖다 그 설정해 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만나고자 하는 뭐 그런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식의 협상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100%를 갖다가 먼저 설정을 해 놓고 이제 상대방과 60, 70에서 만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70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해 준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윈윈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될 텐데요.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 작년에도 거의 8.2%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에 방위 분담금에서 고려했던 3, 4%의 물가 상승 훨씬 뛰어넘은 거의 2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국 측의 입장을 고려해서 선의의 조치를 해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거기에서 5배를 더 달라고 바로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우리 국내 정치적으로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의 여론조사를 보면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감소를 갖다가 감소하면서까지 방위금을 줄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했을 때 그 방위금 늘려줘야 되느냐 이런 여론조사를 했을 때 과반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걸 본다면 아까 차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에서 사의를 하더라도 결국 우리 국회에 가서 또 이제 그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난항이 그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일단 우리 정부가 우리 협상 전략에서 결국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협상의 무기가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만나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서 만나는데 이미 우리는 많은 증액을 해줬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가 상승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국이 워낙 높게 수치를 제시해놓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만나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난항이 예상이 되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올해만 끝이냐, 올해만 협상을 해주면 뭐 1억 올해만 잘 해주면은 증액을 해주면 끝이냐 이 부분에 대한 또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어떻게 협상을 마무리 짓는가가 굉장히 앞으로 향후 협상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부담은 예, 예. 얘기하세요. 다만 지금 저 트럼프가 얘기하는 그 50억 불이라는 게요. 원래 없던 수치가 하늘에 떨어진 건 아니에요. 지금 미국 측에서 당황해하는 거는요. 미국의 연방 예산 그 회계법상 남한테 그 전가시킬 수 없는 비용이 있죠. 대표적인 게 미군 급여 같은 경우 자기 나라 군대의 돈을 어떻게 자기 회계 규정상에서 남의 나라가 대준다라는 거를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기도 분명히 대여법에 따라 대여하는 것도 아니고요. 미군 소유의 무기로 돼 있는데 그 운영 비용을 어떻게 다른 나라가 대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받는다라고 해서 예산을 사용할 근거가 희박하다라는 그러니까 거고. 지금 미국 국내법에 어긋나는 주장도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예. 그 사실은 지금 얘기되는 50억 불이라는 거는요. 그동안 우리의 기본 입장은요. 미국이 의회에 이 보고를 할 때 의회에서 예산 딴단 말이에요. 주한미군 주는 보통 나오는 게 지금 한 이 100억 불 정도, 100억 불 내외 정도가 그동안 책정이 됐어요. 근데 그동안 우리 측 입장은 사실은 우리가 이런 SMA 협정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공여하는 거 이제 부동산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커투사라고 우리 예. 지원하잖아요. 인력들. 이런 비용들까지를 합하면 사실은 50% 정도가 이미 분담되고 있다라는 네, 게 뭐 우리 측 2015년 얘기거든요. 기준에 뭐 5조 4천 정도 된다고 예, 예. 얘기하니까는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50억 불이라는 게 뭐냐면요. 트럼프가 선거 전 얘기 100%는 왜 안 돼? 그 발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절반 이미 한국이 되고 있다. 그러면 더 늘려서 거의 나머지 100%에 근접하게 좀 한번 돼봐. 지금 이런 얘기들을 기존에 하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예, 내고 예. 있는 이게 5조 다 포함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지금 한 거다라는 것인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을까 추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의 회계 규정하고 이 충돌하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 국방부의 실무자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실제 저 항목들을 보면은요. 수당까지는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여기 옴으로 인해서 본토에 있다면 주지 않을 건데 발생하는 비용이니까. 근데 사실은 해외 주둔 모든 미군들은 수당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순환 배치 비용은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해외에 있는 모든 미군들이 이렇게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6개월 단위로 순환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 한국을 위해서만 순환 배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비용도 지금 내라 여기에 훈련 비용 어차피 전력 유지하기 위한 거니까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액수를 얘기를 하는데 그 액수 자체를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이게 논리적으로도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국내 규정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고육으로 나온 지금 항목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설명을 하면 충분히 먹힐 수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SMA를 통해서 했던 것이 지금 이제 기존의 9조 몇 천에다가 이제 1조를 넘었다가 지금 이제 뭐 6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우리 국민들의 일부는 알고 있겠지만 다수는 우리가 직간접 비용으로 아까 나왔던 2015년 기준 5조 4천 정도를 이미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인식을 넓게 안다면 상당히 놀라울 건데 이 자체에 대한 트럼프라든가 주변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와 주변 사람들은 인식을 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 정부라는 큰 차원, 또 미국 사회를 본다면은 그런 요구가 비합리적이라는 데 공감하는 사람들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예가 이번에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뉴욕타임즈 사설에서 나왔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간 곳이 평택 기지였거든요. 그 건설 비용을 한국이 다 댔지 않습니까? 그것도 미국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간접적으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이 한국의 국방을 위해서 돈 쓴 게 아니라 주한미군이 한국이 주둔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쓴 비용이 대단하다는 것을 미국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를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국정 철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미국의 정계 개편이 일어난다면 의외로 다시 동맹을 살려야 된다. 동맹이 보이지 않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바를 우리가 그동안 너무 훼손했다. 달러에 집착을 해서 이런 목소리가 다시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예. 예. 대표적으로 얘기하세요. 지금 그 이 봉혁식 교수님 얘기를 하셨지만은 미국 내에서도 이제 영향력 있는 대표적인 그 싱크탱크라고 하는 것이 국제전략 전략 및 국제관계연구소 CSIS라고 하죠. 예. 존 햄리 소장이 이미 이런 얘기를 한국이 지금 현재 지불하고 있는 그 이 5조 원 가량의 금액도 이미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절반 가량이 예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한미군을 주둔하고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에서 상당한 이익이 되는 걸 부인할 수가 없다. 이걸 지금 돈 몇 푼 때문에 흔든다라는 게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국내에서도 오히려 그런 목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을 해주는 것이 이게 단순히 한미동맹의 유지뿐만 아니라 예.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 요구가 나오게 되는데도 예.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토양이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미 직간접 비용으로 5조가 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불하고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국민들 되게 인식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뭐 되게 합리적으로 결정이 돼야겠지만 결정의 결과를 봐야겠지만은 아까 민정훈 교수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우리도 예산 편성하고 이런 것 다 있다 했는데 만약에 조금 더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된다, 편성이 된다면은 추경까지도 혹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국민들도 좀 수용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예, 그렇죠. 일단 뭐 국방비가 지금 뭐 50조 정도 좀 넘어가는 상황이고 전체 예산 이제 500조 되는 거죠. 내년 넘어가니 안 넘어가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50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뭐 부담해 둘더니 5조가 된다 그러면 국방비 중에 10%가 또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지금 그 항목이 제기돼 있고 그 인도 같으면은 다시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다시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선 보면 앞서 말씀하신 5조 4천억 정도 우리가 썼다고 그랬잖아요. 네. 2015년 기준. 저도 궁금해서 그게 어떻게 나온 건가 저 다 그때 글들 좀 읽어 보니까 뭐 사실 거기에서 2조 700억 정도는 평택 기지 건설하는 데 들어가 있지 지금은 이제 더 오래 그 당시 유예되니까 일시적으로 좀 많이 들었군요. 그러니까. 1대로 한 2조 정도는 그렇게 든 거고 3조 중에서 직접 비용이 한 그 뭐 1조 5천억 되고 간접 비용이 들었는데 간접 비용 보면은 가추자 비용 앞서 이제 차 박사님 말씀 간접 비용이라고 해서 가추자 비용이 포함되는데 어떻게 계산했는가 이렇게 보니까 가추자 그 한국 군인이 그 이 안 오고 미국 군인이 왔을 경우에 인건비로 계산하면은 더 든다 이렇게 든다까지 포함돼 있어서 네. 제가 볼 때는 아주 그게 조금 우리가 이 정도 기여한다는 이야기를 좀 열심히 하기 위해서 넣은 부분이 조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5조 4천억이라고 강조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지금으로서는 뭐 그 보는 것도 좀 그렇다는 생각이 좀 우선 듭니다. 좀.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거는 어떤 식으로 이걸 정당화를 하는가, 미국 정부와 협상팀이 이겁니다. 요즘에 자꾸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제 책임 문제를, 기여 문제를 하고 있어요. 돈 문제보다도 돈 액수로 얘기하자면 그쪽도 논리가 부족하고 뻘쭘하니까 자꾸 이 크게 가치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미국과 일본이 지지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과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이 공통분모가 크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그 연계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연계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 연계점을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인도 태평양 전략을 이렇게 재정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시그네처 정책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정당화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뭐 함정이랄까요? 정당화의 그 단초 같은데, 이것을 우리 정부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신남방 정책은 중국 포위 정책도 아니고 경제와 인적 교류, 평화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하지만 미국이 관심을 가졌던 지소미아 연장과 이번에 방위 분담 협정은 사실 중국에 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북한과 중국을 아울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주장,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과 당신이 추구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은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이것을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좀 협상력을 저해하지 않을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정훈 교수님. 예. 예, 다만 지금 저 근거 부분에서 제가 미국의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은요. 우리도 간과하고 있었던 점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저 아까 그래프 저 보여주셨죠? 그래프를 보면 주요 국면에서 미묘하지만 쭉 올랐다가 조금 평이하게 가다가 쭉쭉 오르는 몇 개의 주요 국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이 우리 측에서 제시한 50% 분담금이라 그러는 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설명력이 부족한 부분들도 몇 개는 있지만, 그 앞에서 방위비 분담 그 협상을 할 때 대충 우리의 이런 계산 내용을 우리도 50%는 되고 있어, 이것을 세부적인 퍼센테이지에는 이견이 있지만 미국도 대책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당시에 이미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협상을 할 때 미국 측이 제시했던 건 다른 동맹국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50% 가까이 분담을 한다고 해도 부족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65% 내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예. 우리도 언젠가는 60 내지 65%갈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 2000년대 초반부터는 50% 선에서 계속 동결이 되어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면 차라리 아마 중장기적인 방위 분담 비전 같은 거에 우리도 몇 년도까지는 이룬다라고 지금 얘기들. 자, 지금 우리 스스로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게 아닌지를 한번 봐야 되는 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경제력이 이제 못할 게 뭐 있어. 거기가 거긴데라고 얘기한단 네, 말이에요. 거기까지 줄여주시면. 그런데 방위 분담 액수를 얘기를 할 때는 일본이 60에서 65라고 우리가 네, 절반 그런 이상에서 문제도 거의 얘기할 가야 될 거니까 한꺼번에 다 얘기를 얘기하려고 하지 한단 마시고,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민 교수님께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바로 이제 한꺼번에 연계가 다 돼 있긴 예, 하는데, 당연히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른 나라들과 형평성이라든가 비교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과의 관련 지금 꺼내셨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할 때 뭐 바로 총액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미국의 기여도라든가 미국의 필요성이라든가 규모라든가 그 나라의 GDP라든가 여러 가지 봐야 될 것인데, GDP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너무 과대하게 부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런 거 국가 간의 비교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근데 이제 통계라는 것이 이게 어느 측면에서 강조해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또 맞고 틀리고 적절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GDP 부분을 한다면 우리는 2%가 넘어가죠. 그리고 일본이라든지 독일 이런 부분 아직 우리를 못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과도하게 부담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한편으로 차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러면 몇 %까지 기여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이제 미국이 주장을 한다면 그런 측면도 있네 해가지고 또 이렇게 보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통계를 어떤 통계를 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이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몇 %를 분담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중장기 입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매번 그 시기에 방위비 분담 협정 체결을 하는 데만 집중을 해서 그게 예.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바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양측 간에 추가적인 논의를 하는 과정이 없었어요. 예.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다행히도 항상 이것이 문제였다라는 홍 거예요. 박사. 저는 이제 뭐 간단히 민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좀 떠오른 말이 뭐냐면 세상에는 진실과 거짓말이 있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진실이 있고 통계가 있고 여론조사가 있다 그러나요? 근데 이제 방위부의 이 협상도 미국 측, 한국 측 그리고 미국, 한국 국내 여론을 보면은 분명히 이게 숫자가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숫자도 누군가는 이거는 잘못된 숫자다, 거짓말이다, 우리가 손해 본다 분명히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까지는 갈 것 같고 굉장히 지난한 어려운 협상이 될 것도 같고 대신에 시간은 꼭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 왜냐? 받는 쪽이 급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받고자 하는 거고 우리가 그거는 너무 부당하다. 우리가 안 준다는 거 아니지만 너무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만약 그쪽에서 통계를 들이밀고 여론을 얘기하고 위협을 가할 때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논리를 얼마든지 가지고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근데 네. 구조적으로 꼭 그렇지만 않아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짧게 예. 내용만 얘기하십시오. 설명도 필요하긴 한데 길어지니까. 결과적으로 분담 협정이 타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분담 액수가 지출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분담 액수가 지출되고 있지 않으면 일부 항목에서는 결과적으로 그 활동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어요. 그게 중단돼 있는 상황이 2, 3개월이 방치가 되면 실질적으로 동맹 운영상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예. 근데 국가 운영에서 지금 그 부분이 취약하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국방 계획이라든가 한미 연합 계획들이 있는데 비용 부담 관련해서 중심 축이라든가 장기 플랜이 없다라고 지금 지적 우리가 없다라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그 트럼프가 뭐 허풍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국이 미국의 역할에 비해서 비용을 조금밖에 안 내고 있다. 그럼 차라리 철수시킨 게 낫지 않느냐 한번 발언 이후로 얘기가 나올 때마다 협상에 따라서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가지고 미국 무기로 삼느냐 어떠냐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런 발언 나왔다 저런 발언 나왔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게 이번에 나온 것이 아니라 2018년 작년에도 나오고 네, 계속 뭐. 한 번씩 툭툭 나왔던 이야기라서 절대 없다 했다가 조금 살짝 있는 것처럼 네. 얘기했다 왔다 갔다 그래서 하죠. 이게 그냥 실수이거나 아닌 게 아니라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한 일단은 그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뭐 아주 유쾌하진 않은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선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일단 주한미군 우리에게 사실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우리가 북한 핵이라는 실존적 위협이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 문제 해결 이전까지는 우리에게 사실은 이 자율성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네. 북한이 그건 사실은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자꾸 이제 유도해 내려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하고 더 밀착시키게 만드는 전략적 패착도 하고 있다.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우리로서는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예.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뭐 가능성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저희가 이런 또 사석에서 논의를 하다가 굉장히 좀 재미있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국내 여론이고 숫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내 여론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에 대해 가진 생각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실시되는 어떤 그 여론을 최근의 여론을 보면 여론조사를 보면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여론이 70%가 넘어간다고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면 미국 국민들도 70% 이상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 최근에 싱크탱크에서 말하는 것처럼 미국의 국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주둔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또 이제 그게 또 이제 좀 뭔가 좀 다른 답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면 미군 주둔 비용으로 미국이 지출을 더 하는 건 어떠냐 이러면 거기에 과반이 또 부정적으로 답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그러한 어떤 양면적인 그런 입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잘 반영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에 굉장히 집중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한미군 가치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이제 그 액수를 갖다가 좀 줄이고자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다. 이 정도가 참 적절하지 않나 보습니다. 저 미국 정치와 사회를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전쟁으로 독립을 이룬 나라고 또 계속 전쟁으로 성장한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이 군 규모를 줄인다 아니면은 새로운 국방 정치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국방 그러니까 안보에만 성장했다는 것이 50개 주 만드는 과정을 얘기합니까? 최근까지도 포함해서. 독립전쟁하고 최근까지 다 최근까지 포함하는 포함해서, 것이죠. 예, 예. 테러와의 전쟁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통이 있고 그다음에 국방에 대해서 그 이익 집단이랄까요? 그런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얘기에 나오는 게 일개 여단 약 4,500명 순환 배치를 중단시켜서 한국에 압박을 가한다. 그러면 이제 전 지구적인 미국의 전략이 헝클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그 재정 문제가 되거든요. 경제 문제가 됩니다. 그 일자리 문제도 되고 그렇다면 그게 이제 국내 정치에서는 이게 이슈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해도 감축한다 그러면 그게 꼭 안보 문제에 국한됩니까? 아니면 경제 사회 문제까지 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사실 굉장히 전통 보수 지지층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 되거나 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네, 아까 미국 지금 현재 주한미군의 그 지상군 병력은 모두 순환 배치되고 있어요. 네. 붙박이가 아니라 6개월 단위로 계속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 철수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편제에서 아예 제외되는 거예요. 근데 편제에서 제외된다는 건 무슨 대체가 되는 얘기냐면 것이라면 제외가 되고 끝나버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른 데다가 편제를 시킨다라는 얘기인데 미국이 2000년대 초반에 브렉이라는 걸 했어요. Base Relocation and Closure. 그 미군 기지 그 재조정하고 미 국내에요. 일부는 닫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데 주둔시키지 않으면은 이제 지금 미 본토로 불러야 되는데 미 본토도 뚜렷이 주둔시킬 데가 없어요. 예. 그러면 돌아와서 해체시켜야 돼요. 그만큼의 부대를. 이거는 지금 트럼프의 공약하고도 맞지를 않기 때문에 힘들고요. 다만 지금 제가 그래서 아까 지금 순환 배치 비용 얘기했잖아요. 저 비용 자체가 지금 이 반영이 안 됐다라는 이유로 순환 배치하는 것 자체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일시적으로 현재 원이 지금 있는 인원보다 줄게 만드는 전략을 취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도요. 전 세계의 미군들을 로테이션 시키는 순환 배치시키는 시간표 자체가 전체가 엉클어지기 때문에 예. 득보단 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선택하기 좀 힘든 대안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쟁점 토론 오늘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해법에 관해서 이런 주제로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의견 남겨주신 분들 잠깐 살펴보고 나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진호님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만약 증액을 받아들인다면 다음 협상은요. 그것도 1년 갱신인데 아까 우리 패널 여러분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다음에 계속 가만히 있을 거냐 그런 얘기했습니다. 1, 2년 후를 생각해서 보험료처럼 증액의 상한선도 정해놓은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불안한 동맹관계 국민들도 불안합니다라고요. 호롱이님의 의견입니다. 아이디 좋습니다. 의견도 소개합니다. 국가 안전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국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좋을 건 없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판단해 주세요라는 의견입니다. 한미 동맹 관계를 또 우리의 실리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디님 의견입니다. 국민들은 한미 평화 동맹을 원하는 것이지 돈으로 산 용병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미국이 돈을 많이 가져간다면 그게 우리를 도와주는 동맹 지원군이 아니라 용병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동맹 관계가 아닌 사업 파트너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입니다. 다양한 의견도 있고요. 아까 그 미국의 철군의 철수 얘기도 나오고 뭐 축소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우리 일부에서는 또 협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다면은 뭐 그거 감리하고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계속 쟁점 토론 바로 관련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방위 분담금 협상 해결책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을 이끌어갈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예, 본 박사님. 예.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방위 분담금 액수를 가장 뭐 최소화시키는 거 좋겠지만은 또 액수만이 아닌 현실적으로 가능한 액수도 있겠고
다른 여러 가지 뭐 전략이라든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예, 아까 문자 주신 분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이게 1, 2년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무슨 틀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상한선이라든지. 뭐 아까 그 뭐 차 교수님 얘기 예, 있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숫자를 합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방위비 분담이 무엇이냐, 어디까지가 방위비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방위비라 여기서 방위비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있고 이것이 문서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나오는 것은 뭐 부지 사용이라든지 미국 인건비라든지 작전, 연습, 뭐 무기 비용까지 포함할 것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 양측 주장이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다 한다면 이번에 금전적인 차원에서는 증액이 되더라도 한국 측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 운영과 관리에서 굉장한 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정은 교수님은요. 예, 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협상이 끝이면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일정 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냐, 그리고 다음에는 미국이 어떤 예상된 수치를 제시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그 대표단이 그 TF가 그 내세우는 원칙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첫 번째가 기존의 SMA 그 협상 원칙 내에서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칙 1년이 아닌 단연의 어떤 계약을 원한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내세워서 협상에 임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시청자 의견도 나온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미국 측의 입장을 하나도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네. 특히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애지중지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장기적인 어떤 안목에서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굉장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동맹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액수를 이제 그래서 50억 달러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올해는 맞출 수 없으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몇 년 안에 맞출 테니까 거기에 접근하기 위해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몇 %의 어떤 증액을 받아들이겠다. 작년에 8.2% 그게 너무 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 뭐 중간에서 4, 5%가 돼서 몇 년 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50억 불에 맞출 수 있다. 거기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장기 어떤 계약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절충안을 찾아가는 부분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내세운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미국의 입장을 들여줄 일은 전혀 아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의 어떤 협상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이번에 원칙이 깨지되면 미국이 원하는 모든 정치적인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원칙을 세우고 그 안에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그러한 세심한 외교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번에 보게 되면 우선 미국과 협상에서 좀 미국이 좀 어려워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번에 새로운 항목들을 많이 좀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자산 전개 비용부터 시작해서 여기 훈련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지금 SMA 우리 주둔군 분담금 협정의 항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 말은 무슨 협정을 다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바꾸지 않고 그냥 넣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선 해야 되는 건 미국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SMA는 항목을 조정하는 협상을 먼저 했어야 돼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넣으면은 없는 항목을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못 준다.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명분을 내세울 수 있거든요. 우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미국이 요구하는 항목들을 받아서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거 안 받아들일 거에 대해서 해서 항목 조정하는 것을 해서 앞으로 그러면 올해는 안 될 것이니 내년에 다시 회기를 통해서 SMA 협정을 수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년에 다시 하자. 그래서 올해 그러면은 SMA 협정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요런 거니 이런 걸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협상을 좀 하는 것이 우선 좋겠다. 그 중에서 제가 볼 때 제가 원하는 것은 그 중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조건부로 받아도 괜찮겠다.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안 하려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하면 돈 지불하겠다 해서 묶어놓고 조건부로 해서 그거는 그러면 전략자산 전개되면 그거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더 이상 도발을 안 하게끔 하는 데서 억제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조건부로 해서 실질적인 비용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선 올해는 맞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실제로 항목 조정을 하는 협상을 다시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이제는
이 차제에 우리도 이제는 그냥 그 총액형으로 묶어서 전반적으로 해서 차 박사님도 말씀하셨고 소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투명성의 문제가 자꾸 이게 제기되는 방식이 아니라 세무 항목형으로 일본식으로 다 따져서 할 수 있는 차제에 이번에 지금까지는 이렇게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왔었는데 이 차제에 완전히 떠도 고쳐서 협상 방식과 지불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다시 한번 협상하는 것으로 가면 그 앞서 지금 민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그러면은 내년 내후년 점점 더 항목이 늘어나서 점점 늘어나는 그 걱정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항목형으로 못 박거나 그러면 그런 우려가 줄어들게 되죠.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어렵지만 지난하지만 그런 협상을 이제 좀 추진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협상의 목표와 전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발상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액수는 타협할 수 있다가 이 자세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발상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 방위비 분담의 기본 틀 자체를 깨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번 깨지면은요 항목 조정 아무리 해봐야 또 새로운 항목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항목 자체가 방위비 분담의 기본 틀을 깨는 거기 때문에 개념 자체를 이건 받을 수가 없다. 다만 총액 면에서 지금 한국이 가진 50% 내외가 부족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이걸 맞춰가기 위한 그 협상을 해보고 그 의미에서 지금 상징적으로 첫 다리로서 그 몇 퍼센트 정도를 그 올려줄 수 있다. 이런 협상 자세가 어떨까 싶고요. 두 번째는요. 근본적으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미동맹을 한반도 방위라는 거에만 묶어져 있는 지금 발상 자체가 자꾸 이런 불리한 지금 방위 분담 여건을 조성을 하게 만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말로만 하고 있던 전략동맹에서 앞으로 한국이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이 한반도방에서 미국과 협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어떤 기여를 미국과 함께 할 수 있느냐를 빨리 비전을 발전시켜 나가야 이 미국 한미 입장에서 일 구도에서 한국의 아니요, 입장을 한미- 확실히 바꿀 수 있을까요? 한미 아니, 일을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짧게만 보더라도 그 당장 한미 일이 걸려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나 한 일본을 제외하더라도요. 가령 해외 파병이나 해로안전 같은 경우는 한미 차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양자 차원에서. 쉽게 얘기하면 미군이 한국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한국도 미국의 이익을 지켜주는 거에 그 역할을 전환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세 번째는요. 결과적으로 무엇이 동맹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동맹이라 그러는 거는요.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특히 요즘 강연의 포괄적인 국력에서는 국제 무대에서 상대방이 원하고 있는 어떤 네. 의지에 대한 전파 능력도 필요가 돼요. 가령 대표적인 게 미국 협상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이제 많이 드는 뉘앙스가 이미 북한은 많이 할 바를 했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간간히 뭐 정부의 공적인 입장은 안 나오고 있지만 그게 그 자문을 해주신 분들이랑 근데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요 이게 우리 동맹국인데 미국도 이미 낼 수 있는 안들을 융통성을 다 발휘했는데 이제 북한이 좀 변해야 될 때는 누군가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까지 나온 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미중 간에 이른바 얘기하는 전략 경쟁 관계가 있고 무역 협정이 있었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그냥 이거를 우리한테 불이익이 올까 봐 밖에다 두고 보는 입장이었거든요. 네. 사실은 이런 것이 알게 모르게 방위 분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아까 초반에 보영식 박사가 트럼프의 이제 재선 전망 관련도 변수가 됐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걸 포함해서요. 중간에 또 미국의 싱크탱크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했는데 한미 관계에서 지금 그 어차피 미국 주류라든가 또 당장 트럼프 대통령 그 지금 내부 세력구도라든가 이 전망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미국 내에 지금 이제 앞으로 한미 관계라든가 협상을 전개시키는 데 있어서 트럼프의 지금 분위기라든가 미국 내 세력들 어떻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 저희가 계속 논의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애지중지하는 그 이슈고 이제 그 방위 분담금 증액이 이제 그 동맹국들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본다면 그 트럼프 대통령 표현을 리버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바가지를 써왔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고쳐나가겠다. 이런 입장이라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이제 지지를 해주는 상황인데요. 예. 그 이외에 그 워싱턴에 있는 전문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전직 관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그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주장이 한국 쪽에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미국의 국익에도 이차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인사가 얘기한 것처럼 한국의 그런 5배에 달하는 그 방위 부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맹국의 모욕이다. 그리고 미국의 주한미군은 용병이 아니다. USFK지 USMK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United States Monetary in 코리아가 아니기 때문에 머신너리 인 코리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소미아 어떤 그 종료 유예 결정과는 별개로 방위 분담금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미국 내 어떤 그 다양한 목소리를 고려해 본다면 훨씬 더 공간은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한번 주의를 해봐야 될 건요. 과거에도 이런 목소리 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굳이 퍼센테이지로는 90년대에는요. 이 굉장히 조금 특이한 사람들이 야 저런 생각도 하는구나 동맹을 가지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2000년대 이후에 서서 늘기 시작했고 그런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트럼프가 자기의 그 주장을 펴기 시작을 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되는 한 동력도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요. 과거에 비하면 워싱턴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90년대에 비해서 2배 정도는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가 있는 건요. 근본적으로 20여 년 이상 우리가 동맹을 그냥 90년대 이후에 그 20여 년 이상 변환기의 동맹을 관리해 오면서 과연 미국의 주류 사회라든가 정책 결정자들한테 한국과 영원히 같이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확신을 심어줬는가? 네. 이건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현학적인 이야기 하려는 건 아닌데 그 미국 내에서 이제 그런 반응이 있죠. 뭐 우리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는 그 피터 자이안 교수 같은 사람이 셰일 혁명 이후에 미국의 대외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더 이상 국제 경찰, 세계 경찰 노릇을 안 해도 되는 미국이 되고 있다. 미국 자체에서 자기 충격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돈 들어가면서 외국에 가서 돈 들어가면서 동맹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라는 학자의 그 목소리가 있는데 그것이 차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예전에는 2000년 초만 와도 아주 극소수만 있었는데 꽤 지금 퍼센트가 많은 그 학자들이 주류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물론 아직도 반 이상은 동맹에 중시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좀 중요시 봐서 좀 변화하는 국제정치 환경 속에서 한미 동맹이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홍 박사님. 저는 이제 여기 참석하신 전문가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한국과 미국 말고 또 굉장히 중요한 그 플레이어가 있는데 그 플레이어를 생각해서 앞으로 한미동맹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중국은 물론이고 북한이거든요. 저는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이제 12월도 다가오는데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 총화 작업을 시작할 때고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백마 타고 삼지연도 가고 했는데 그래도 숙제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그 신년사에 무슨 내용을 담을지 굉장히 지금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중요하냐 아니냐, 한국이 우리를 뜯어먹고 있느냐 아니냐는 북한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미국의 태도가 변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이번에 5차 대선 후보 토론회를 봤는데 북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더니 조셉 바이든이 북한을 이해하기 전에 다른 코리아를 먼저 얘기하자. 우리에겐 한미 동맹이 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민주당 대선 후보도 얘기했고 사진 찍는 것만으로 안 되고 결과가 나와야 된다. 즉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 트럼프 대통령을 망신시키는 행동을 한다 그런다면은 이 방위비 분담 협상도 그렇고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시각도 달라질 것입니다. 네, 제가 마무리 발언 추가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마지막 발언을 마무리 발언으로 정리해야 될 시간 같습니다. 오늘 네 분과 토론 같이 했는데요. 차디연 교수님, 민정훈 교수님, 이인배 원장, 봉영식 박사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또 비판하거나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또 의지를 과시하는 것도 뭐 그렇게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또 적정선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시키면서 부담액을 또 맞추는 또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가는 것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 정부의 또 사명감과 지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 나왔었지만은 이번의 결정이 또 이후에 또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12월 초 한미 4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라는데요. 협상이 잘 이루어져 또 한미 동맹도 더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까지 새로운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초석이 되길 희망합니다. 지금 토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